KBS 공사 창립 기획좌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컨텐츠를 접하는 이른바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계속되면서 OTT 의존율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OTT가 주류 플랫폼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뉴스는 모바일로, 또 영상은 유튜브나 OTT, 포털의 동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과 의존도는 날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KBS 공사 창립 기획자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비대면 디지털 시대, 미디어 빅뱅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공영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컨텐츠진흥원 이양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의 이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디어 기술 환경, 사실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술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들이 있어서 과거부터도 여러 가지 격변들은 진행돼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TV하고 라디오의 관점으로만 일단 보자면 결국은 주파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 또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얘기되는 것, 이게 이제 케이블과 위성, IPTV 등으로 나가면서 이른바 다채널화가 진행이 됐죠. 게다가 이제 소셜 미디어니 뭐니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은 또 기술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이제 기술의 어떤 구조적 변동의 주요한 어떤 분기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석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좀 통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대면 국면에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 소비량 혹은 트래픽이 증가했을 텐데, 보니까 2017년에 한 5기가바이트 정도를 1인당 평균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3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 10기가 정도로 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데이터 소비량이 한 2배 이상 증가하고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온라인 공간 속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영상 콘텐츠 소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플랫폼 중심으로 모든 그 콘텐츠들이 모이는, 웹툰서부터 영상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게임까지 뉴스까지 모이는 그런 방식들이 주목할 수 있을 텐데,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콘텐츠들이 흡수되고 병합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인 격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OTT의 확장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2020년 국민 3명 중 2명이 OTT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66점, 정확하게는 66% 이상이 쓰고 있고요. 그 가운데 유료 이용자가 14%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할 때, 국민 3명 중 2명은 OTT를 쓰고 있고 상당히 보편화된 플랫폼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융합적 경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주신 것 같은데, 이른바 올 IP라고 하죠. 결국 인터넷 프로토콜 위주의,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디어 컨텐츠 접근과 소비. 그 다음에 그것이 특히나 미국 중심의 거대 플랫폼으로 이제 지금 통합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OTT 서비스. 여기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단계적 접근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양환 본부장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미디어 환경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든 지는 한참 됐는데요. 네. 특히 OTT 시대가 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 기술적인 것에 파생된 것이 아무래도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 IPTV 때도 지상파 방송이 득세했을 때와 다르게 이용자 쪽의 강세가 많이 얘기가 됐었지만, 네. OTT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많은 그 수용자들의 욕구를 다 이제 채워주는 방향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지역의 많은 방송사들과 국가의 대표적인 콘텐츠들이 OTT로 지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 파워가 극대화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현상의 기폭제는 201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용자 중심적으로 또 말씀 주셨는데 뭐 마찬가지 맥락이긴 합니다. 결국 이용자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갔고 결정적으로 특히 최근에 OTT와 스마트폰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용자의 주도성이라는 면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OTT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기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는 그냥 전문 용어의 일부였던 거였다가 요즘 대중들도 많이 쓰는 용어로 바뀌었잖아요.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다각적인 정의가 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정의는 어떤 게 있을까? 이광수 교수님 어떠세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으실 것 같아서 오버 더 탑이라는 약자죠. 이니셜이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탑이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이제 셋탑박스를 의미하고 셋탑박스를 넘어서 그러니까 셋탑박스 필요 없이 자유롭게 IP 기반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저렴하게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OTT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폭넓게 이러이러한 것들 OTT다,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업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의 이제 논점이기도 한데 공영방송 철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OTT의 위협을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는데 네. 그들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DVD 유통업을 주로 했었고 아마존도 책으로 시작했지만 DVD 유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컨텐츠를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확장된 그런 기업 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기업 철학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기존의 물리적 망을 독점하거나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애플과 같은 회사 아니면 이동통신사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의 고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방식으로 OTT 사업을 또한 끌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온라인 기반형 뭐 포탈이라든지 이런 네이버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구글이 확장해서 이제 유튜버를 흡수하면서 유튜브를 하나의 OTT로 활용하는 방식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탈 업체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면서 확장하는 유형 들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주목하는 것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 애플이 죄송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등이 워너 미디어나 21세기 폭스 해서 그 훌루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콘텐츠를 제작하던 그리고 유통이나 보급까지도 관여하던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OT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구분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들의 그 사업 확장 목표라든지 지향하는 철학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변별력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의 출현뿐만이 아니라 같은 OTT로 분류되더라도 그렇죠. 어떤 목적이나 철학이나 지향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분류들이 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상당 오버 더 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미국 관점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유료 방송에 의해서 이제 묶여 있는 이용자들이 그 유료 방송에 묶어놓은 거를 좀 건너뛰어보겠다라고 하는 자유도의 측면에서 시작된 게 분명한데 이 자유도가 실제로 자유를 얻게 해줬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도 사실은 생깁니다. 이양한 부분은 어떠세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버 더 탑이기 때문에 셋톱박스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의 의미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케이블이나 위성이나 뭐 이렇게 전파라든지 이런 데 갇혀 있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개방된 인터넷 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특히 실시간이 아닌 비대칭적인 특징을 오히려 주로 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본격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그 선택의 폭과 제작 창작의 폭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OTT 내에서 얼마나
콘텐츠가 많은지, 얼마나 차별화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서로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들이 서로 이렇게 카니발리즘처럼 네네. 서로 이렇게 의미 없이 경쟁하고 질적 수준이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려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오버 더 탑은 분명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콘텐츠의 접근의 기회와 그다음에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것, 이런 것들은 맞지만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는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소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용자나 제공자나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게 평가되다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국면 안의 일부 요소였던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 구분을 하려면은 이 기술이 얼마나 결정적 변화를 유발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OTT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새로운 요소로 본다면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구조적 변동에 해당한다. 아니라 그냥 다채널과의 유사한 변동의 일부라서 그것들을 약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 이런 시각들은 충분히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광석 교수님은 어떤 게 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면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사실은 오늘이 또 OTT가 굉장히 공영방송 아니면 일반 전통적인 미디어의 어쨌거나 위기라는 네네.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기의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은 제작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소비,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제작 환경만 보더라도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OTT 모델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형태의 예. 모델들이 있는데 넷플릭스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자고 보자면 거대한 제작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제작 표준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고퀄리티 아주 고도의 그런 퀄리티가 좋은 컨텐츠만을 엄선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영화나 시리즈물까지도 그 넷플릭스 플랫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작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실은 제작도 제작이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 보통 보면 OTT의 핵심은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시청자들의 패턴을 인식해서 그것들의 맞춤형으로 콘텐츠들을 뿌려주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청자 개념들을 다 깨버리거든요. 전통적인 충성도를 전통적 미디어에 가지고 있었던 몇 프로 이상의 계량적으로 우리가 산정했던 그런 시청자의 모델이 아니고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들을 선별적으로 취향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기술이 뿌려지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새롭게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취향들을 어떤 때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맞춤형으로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의 방식과 관련해서 본인이 원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비하게 만들면서도 제작하는 쪽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특정의 취향들이 형성되는 방식 혹은 밀도가 깊어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것은 이제 소비와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작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들을 알고리즘으로 범주와 장르들을 분산시켜서 그것들에 맞는 소비의 형태들을 같이 매칭시켜주는, 뭐 이른바 넷플릭스에서는 그걸 퀀텀 티어리 알고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보통 보면 8만 개의 그런 종류와 범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캐릭터를 그만큼 정도로 나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매칭시켜서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소비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납작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디테일에서 콘텐츠의 장르적 소비는 굉장히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소비하게 만드니까요. 근데 그 바깥의 콘텐츠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취향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리게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적 요인들이 이전과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으면서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콘텐츠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들은 확보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이지 않을까. 예. 양가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영방송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히나 이제 이게 경쟁 가능한 자본력이냐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작에 있어서 제작 요소들을 흡수한다거나 그다음에 국경을 뛰어넘어가지고 취향을 좀 동질화시켜 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작에서의 위기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는 이제 유통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취향의 어떤 특정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원해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소비의 영역을 벗어나고 나면 다른 것들을 접할 기회도 되게 적어지고 취향들이 좀 고정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기존의 그런 공영방송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이제 우리한테 선택성은 적게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좀 옆으로도 좀 넓혀나가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있었던 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항한 본부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과 함께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속 내지 위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점을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이런 OTT 활성화 환경 속에서?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예. 거가 연관해서 보면 기존 미디어하고 OTT의 기술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으로 제가 보는 거는 그 시공간의 비동시성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케이블이나 위성이나 IPTV가 나왔을 때도 비선형적 시청 형태는 이미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OTT가 가장 가지는 특징은 이거를 TV용으로 만들어서 보다가 나와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카페 가가지고 태블릿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 미디어가 또 아주 가능한 미디어로 진화를 했어요. 예전에도 가능했지만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콘텐츠라든지 방송 제작이라든지 유통의 생태계를 많이 바꿨습니다. 네. 그런 형태에서 예를 들면 몰아보기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몰아보기가 되니까 사전 제작 형태가 또 네. 자리 잡고 제작에서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정보라든지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졌다를 넘어서서 도대체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큐레이션도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하나의 변화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내에서 기획과 제작 그리고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모든 관점이나 고리를 하나씩 뜯어서 구조화하는 지금 그런 시기가 왔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아시겠지만 디커플링이라고도 예.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OTT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로 이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통 미디어의 관점, 특히나 이제 공영 미디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변할 건 변화해야 되잖아요. 깨질 건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그게 필요 없는 공공 서비스라면 바뀌어야 되고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점이 이제 가장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안 좋은 것들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게 생길까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좀 있어요. 이를테면 결국은 자본력으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또는 이제 플랫폼 기업 몇 개만 이제 살아남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취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콘텐츠 제작도 다양성도 굉장히 좀 필요한데 취향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이게 나름대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예를 들면 수신료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당히 만들 만큼 돈이 벌리고 그다음에
벌릴 만큼 또 적당한 걸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들이 이제 깨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양원 부장 네. 어떤 점을 가장 큰 좀 위기의 요소라고 좀 판단하시나요? 오늘 주제가 공영방송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작년에 영국의 오프컴에서 조사한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그 20세기 말에 태어난 Z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조사인데 넷플릭스 가장 신뢰가 가는 뭐 채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하고 BBC를 꼽았답니다. 네. 그런데 정작 BBC의 채널보다는 BBC의 콘텐츠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예. 요즘 세대는 채널에 관심이 없고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가 BBC가 공영방송인지 모르거나 BBC가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예. 거죠. 조사해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BBC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예. 이렇게 매체가 단순히 많아지는 걸 넘어서서 이용자가 생산자가 되는 환경이 되고 또 무엇이 과연 공영방송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모호해진 이런 시기에 소비자들이나 심지어 이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공영방송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거기에서 당황스러움이 오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래도 넷플릭스와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경쟁 시대에 BBC 컨텐츠들이 인지하고 그 컨텐츠에 그렇죠.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준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묶어서 이제 보여주고 이런 식의 채널이 가지고 있던 힘은 확 사라짐으로써 정확하십니다. 네. 공영방송 그럼 좋은 컨텐츠 만드는 제작사인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광수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는 젊은 세대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어떤 콘텐츠를 그것이 어디서 제작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고 내가 들어간 입구는 중요해지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기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BC의 브랜드 자체에 과연 청년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주목할 것인가의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글로벌 다국적 플랫폼 자본의 그런 운동 방식들이 굉장히 저는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콘텐츠 자체의 공영성 혹은 이것이 공영미디어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거기에 광고가 붙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 다른 형태의 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플랫폼 안에 들어온 플랫폼에 다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저는 이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이고 사실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그들은 사실 분할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표준화된 형태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도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일본 쪽에 저는 뭐 넷플릭스를 주로 예를 두고 있는데,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보는 내용들은 한 20%, 30%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통의 부분이 있고, 지역 로컬에서 소비돼야 되는 그게 뭐 저작권의 문제이건, 아니면 로컬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건, 콘텐츠 협약과 관련된 부분이건 한 20%, 30% 정확하게 통계치는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전 세계 시민이 시청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작은 파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공영방송에서 얘기했던 지역 기반의 혹은 사회적 기반의 우리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커뮤니티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의 시청자 개념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국의 시청자 개념인데 살짝 로컬화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시청자 개념이어서 표준화된 그런 가입자 시청자 개념이 아닌 형태의 알고리즘에 주조된 형태의 그런 시청자일 때 과연 우리가 이 시청자들을 어떻게 대상화할 것이냐의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거리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콘텐츠 생산도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공통으로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을 과연 우리 로컬에서 만들어낸 것들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기존의 이 미디어 비평이라는 영역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로컬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표준화된 그 콘텐츠에 대한 비평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전하게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제작하든 뉴스를 제작하든 보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정성과 관련한 잣대를 가지고 비평들을 해왔었는데 콘텐츠 생산이 이렇게 글로벌리 평평하게 표준화됐을 때 과연 비평이라는 의미가 시민들의 어떤 감독이나 통제라는 의미 혹은 그것에 대한 비평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이제 혼돈스러워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광석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이게 시민성 내지 뭐 좀 약간 안 좋은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른바 이제 민족 국가 내지 한 나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 내지 시민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화가 오고 갔던 게 기존의 뭐 지상파 내지 공영방송이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자본에 의해서건 플랫폼에 의해서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형의 집단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의 특색을 더한다는 건 약간의 문화적 어떤 뭐 취향? 뭐 예를 들면 영들을 좋아한다면 뭐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국 국민과 상관없이 그냥 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것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시민적 담론들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취향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대화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영환 본부장님. 근데 그 OTT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공적 담론이나 민주적 담론이나 이렇게 공영방송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OTT는 현재까지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니치 마켓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더 특화되어 있지. 그것을 어떤 그 공적인 담론을 만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예. 바로 그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특히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성이 지대가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지상파 방송이 이따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채널이 다양화된다고 또 다양성이 중요화된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이 그 넷플릭스나 다른 OTT만큼 그렇게 콘텐츠를 양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공영방송의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메꿔야 하는가? 지금 현재 그것은 분명히 OTT는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 따라서 요점이 콘텐츠 또는 이렇게 여태까지 어떤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을 이끌어온 지상파에서 틈새를 좀 찾을 수 있는 지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비슷하게 가면서 또 이제 다른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한 번은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가능할까를 얘기하기 전에 이광석 교수님은 이제 위험성 문제를 좀 더 강조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영환 본부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능성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석 교수님? 저는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위기라는 것이 이제 그 위기라는 것들을 일종의 이제 물질적인 기술 변수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자 개념의 재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이 기존의 그 공영방송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플랫폼이 흡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도 마찬가지고 채널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금 플랫폼에 많이들 얹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시공간적으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그 비동기화된 방식으로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질수록 OTT를 통해서 소비하는 것들도 많고 기존의 공영 미디어들도 사실은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지금 보도 프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도 하고 있고 콘텐츠들을 잘라서 클립들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기존의 어떤 특정의 채널에 대한 충성도 혹은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그 어떤 앉아서 보는 방식에 대한 그런
거의 어떤 변화 이런 네.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저는 잘하는 게 이제 이따가도 뭐 논의를 같이 하겠지만 다양성이라는 저는 이제 내용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선택의 다양성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와 아카이빙된 컨텐츠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풍요의 컨텐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위에 선점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영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의 스트리밍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들 혹은 돈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포괄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큰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본부장님 아마 말씀하신 맥락과 유사한 형태의 질적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결국 공영미디어가 약한 고리는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의 활용 능력과 다채널들, 소위 OTT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 형태의 그런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공용성을 콘텐츠에서만 잡지 말고 콘텐츠 제작에서의 뭔가 고퀄리티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통 채널이나 소비 방식에 있어서 그 공용성들을 어떻게 거기까지 플랫폼에까지 끌고 갈 것인지 소비 영역까지 그 넘어서의 부분들을 공용성을 이제는 형식성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OT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논의들을 쭉 흘러온 것들이 결국 OTT는 굉장히 강력하고 세계적인 변화를 이끄는 거는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영 미디어가 어떤 빈 구석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거나 또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아마 잠시 뒤에 또 이 부분을 좀 묶어가지고 내용적 다양성에서부터 플랫폼이나 또는 전달 또는 접근의 공영성 또는 공공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영방송이 어떻게 OTT 시대에 새로운 역할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것들은 이제 플랫폼의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어떤 자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반대편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광고라든가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은 뭐 넷플릭스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나 유튜브는 아무래도 이제 1인 미디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저예산 아주 고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면에서 보면 뭐 다양성은 뭐 극도로 엄청나게 다양하고 심지어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소비하게 만드는 또 굉장히 민주적 플랫폼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아마 양극화를 만들어낼 텐데 예를 들면 영화 유사하게 넷플릭스가 만드는 건 엄청난 자본력으로 고퀄리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유튜브는 사실 그게 별로 필요 없어서 그냥 웃고 즐기고 재밌고 이런 것들을 좀 아마추어적으로 즐기는 그런 즐거움 속에 이제 가 있어서 이 공영 미디어들이나 지상파나 이런 전통 미디어들이 만들어 온 건 이 중간지대에 이제 어정쩡하게 껴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 취향의 어떤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런 취향 속에서 과연 이 중간지대를 제대로 좀 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이제 궁금증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이양한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1인 미디어 시대의 또 유튜브의 영향력과 함께 과연 이 중간지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1인 미디어는 그 지금 현재 미디어 분화나 이런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다매체 시대가 1인 미디어를 만들었느냐 1인 미디어가 창작열이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시대를 만들었냐의 문제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 그 수요자들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그런 그 콘텐츠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현재 니치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예전처럼 시청률이 40% 50% 나오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중심 미디어인 생태계는 붕괴한 거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1인 미디어를 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중간지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OTT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두 개로 나누면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 그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대변되는 OTT 형태거든요. 예. 그 OTT는 흔히 시청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는 사실은 시청각 콘텐츠가 굉장히 짧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콘텐츠를 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보통 뉴스나 정보 습득을 위해서 그리고 예. 의외로 학습을 위해서 많이 봐요. 그 학습이 뭘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나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말 그대로 TV, 드라마, 예능, 영화 이런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KBS 1TV하고 2TV가 있는데 1TV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유튜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과 연관이 예. 좀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2TV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이런 쪽의 OTT들과의 어떤 관계 내에서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둘 사이의 어떤 회색지대는 논의 중이라고 봐야지 아직은 그 명확한 형태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많이 나올 경우 뭐 40, 60까지도 나왔지만 지금 한 20 정도까지 기대하고 이제 만드는 셈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20%면 이제 국민의 뭐 예를 들면 시청자의 한 20%를 만약에 가구의 20%를 보게 했다. 거기서 얻은 돈으로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거나 또는 남는 돈으로 뉴스를 만들거나 뭐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만들어내는 이게 돈을 얻어서 이제 다시 이제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면 지상파들이 이제 더 이상 드라마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예능이나 이런 것들과 아니면 예능화된 보도, 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뭐 일정한 정파화에도 좀 기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전략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이광석 교수님께서 우리가 실시간성이라든가 시간과 연계성, 그다음에 질적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여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일단 플랫폼의 공공성 문제는 뒤로 접어두고라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같은 이런 이제 경향, 유튜브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낀 이 경향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불만이기도 한데 새로운 OTT 출연과 관련해서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OTT 문화 자체가 새로운 가치나 어떤 사회 비판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런 형태의 급진적인 어떤 사회 방향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적 코드를 알고리즘 방식으로 계속해서 취향과 더불어서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풍요의 그런 컨텐츠 소비 구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들어갈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선뜻 어느 것 하나를 내용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보통은 예고편만 보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무지하게 많고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정작 뭘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정작 선택을 하더라도 보고 나면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OTT의 기본적인 가진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나 오락 프로 같은 경우 교양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은 OTT의 그런 장치들을 끌고 와서 공영 미디어 안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최근에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맥락 자체에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의 효과를 그대로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OTT의 힘은 유통이나 소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의 그런 플랫폼의 저는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기를 구가하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OTT만의 방식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모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콘텐츠의 ABC들을 지키면서도 유통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확장하는 OTT를 배워야지 어설프게 그들이 그 OTT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생산 방식이나 인력이나 그분들을 가져다가 뭔가 비슷하게 아까 중간 지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에 힘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제작 문법, 콘텐츠 문법 같은 거를 새롭게 저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막 가져오죠. 카페에 오거나 예. 아니면 거기서 뜬 사람들을 약간이라도 돈을 더 내면 물론 사실 못 데려오는데 조금이라도 한 중간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인기를 등에 업으려고 하거나 이 방식으로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단기적으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청률을 올릴 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우위를 좀 더 특화시켜서 그것들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예. 무언가 거기와 비슷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흡수되고 말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 뭐 이게 인터넷 등장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인터넷 감성 내지 유튜브 요즘에 감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좀 끌어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적 창조력 이런 것들을 좀 못 가진 측면들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예. 이양한 본부장님. 그 공영방송이나 이쪽에서 OTT 콘텐츠 부분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결국에는 소재나 예. 제작 방식의 참신함이랄까 그리고 모험성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일종의 그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그 중장년층까지도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OTT 쪽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를 공영방송에 이런 데서 어설프게 차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 뭔가 세련되게 보이지 못하고 그냥 차용하는구나라는 형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영방송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강점 이따가 얘기를 뭐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OTT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하고 받아들이되 이것들이 과연 공영방송이라는 거에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인가는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시도 저 시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결국에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방향을 정하고 거기서 OTT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들을 잘 녹여내는 게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를 더 아예 들어가서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면 일단은 우리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 정보라는 측면, 그러니까 보도나 시사 이런 것들은 유튜브도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오리지널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은 여전히 전통 미디어의 몫인 경우들이 많고 이게 특히 이제 로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지 지역계에 연관돼 있는 어떤 사회적 리듬이랄까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측면 이런 것들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측면,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되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배제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거나 그러면서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런 면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양한 부분장님 아까 이제 더 말씀 주실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OTT가 우리한테 OTT의 어떤 장점을 참조하면서도 공영방송 내지 공영미디어, 전통 미디어니까 강한 면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그 OTT 시대의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사실은 그 인터넷 시대의 초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정보의 홍수가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특별한 규제의 틀이나 어떤 합의의 틀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뉴스나 이런 쪽에서의 보도나 어떤 그런 신뢰성의 문제도 많이 인터넷 시대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그 OTT 시대에서 우리가 공영방송이 제시돼야 공영방송이 예. 좀
생각해야 할 점들은 역시 신뢰성의 회복이랄까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강점, 그다음에 공영방송이 특색이 없어 보여도 다양한 미디어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지상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측면에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성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OTT 플랫폼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성을 공영방송에서 다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을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고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영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양성이라는 거를 KBS라고 하면 KBS가 모든 다양성을 전부 다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반대로 과연 시청자분들께서 KBS가 그런 걸 다 채워주길 원할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결국에 KBS가 공영방송의 눈으로 이 세계 지금 현재 사회에서 비어있는 다양성의 부분이 어디인가를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사회에 그런 그 다양성의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러면 신뢰성과 다양성 문제를 일단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신뢰성은 정보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신뢰할 만한 어떤 최종 참조지가 되거나 적어도 포트 오브 콜이라 그러죠. 한 번쯤은 들러서 봐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다양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다양성 가운데 무엇이 비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트로트 너무 많이 하면 록큰롤을 좀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 요즘에 예를 든다면은 뭐 신문 기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그런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TV를 통해서 많이 얻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그분들 중에 40%가 KBS를 시청하셨다고 해요.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해도 무의식 중 또는 저희 같은 이제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재난 시대에는 국가 기관 방송을 찾게 돼 있고 공영 방송을 찾게 돼 있는 그게 또 몸에 배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다양성에 지금 현재 비고 있는 거는 정보 격차겠죠. 이런 측면에서 KBS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우리 첫 번째 진행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정보 위기 또는 기후 위기, 재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상황이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변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광석 교수님은 이 컨텐츠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또 우리 공영 미디어가 해야 될까? 일단은 이제 그거 바로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 지금 이황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년층 인구의 노후화 문제가 저희 나라가 심각하잖아요. 출산율도 굉장히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시청 패턴은 상당히 공영미디어의 친화적인 형태의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 패턴이 같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 점에서 저는 OTT의 가능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이제 새로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친숙하긴 하지만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에 소구하는 측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전통 미디어 아니면 소비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문화 소비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것. 결국 대부분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다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 저는 전통 미디어의 역할이 당분간은 기후위기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제2, 제3의 그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기들이 있는 한 이제 TV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OTT만큼이나 저는 전통 미디어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다양성, 질적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냐. 근데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공영 미디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그 교양이나 시사 다큐, 뉴스, 다문화, 어린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 노하우가 있고 사실 일반 상업적인 그런 OTT 그 가입자 무대를 가진 OTT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저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공영 미디어가 이제까지 많은 그런 그 광고를 끌어올 수도 없고 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히 우위에 서 있는 영역이다. 네. 그리고 정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제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동시대적인 가치와 연관된 토픽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아까 뭐 기후위기도 네. 말씀하셨고 저는 뭐 기술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뭐 인공지능 등 요즘에 얘기는 많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것인가. 그리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동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성을 어떻게 새롭게 사회 관계들을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들, 이런 논의들을 토픽들을 찾아서 만약에 이런 장르 안에서 우리가 그 공영 미디어가 뭔가 새로운 그 고퀄리티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좀 세우고 나간다면 상당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뉴스 제작과 관련해서도 보면 그 일반 뉴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은 지역 뉴스라는 것들 자체가 OTT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이스라는 그 미국의 그 콘텐츠 그 뉴스 전문으로 이제 제작해서 그거를 이렇게 일종의 시리즈 형태로 해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뉴스 콘텐츠들이 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형태로 플랫폼에 OTT 플랫폼에 앉힌다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 방식들인데 저는 사실은 그런 기획 탐사 뉴스 시사 뭐 다큐 시리즈들을 옴니버스식으로 제작을 하고 공영 미디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은 어떤 제작 비용을 들여서 좀 방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OTT와 같이 연동해서 플랫폼에 앉히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승산이 있는 그런 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모색들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광석 교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게 사실 미국에서 이제 PBS나 NPR이 해오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 프론트라인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한 하지만 좋은 뉴스와 그렇죠. 시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양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힘이 있고 그다음 비판성이나 대안 가치 측면에서 모든 뭐 대중들을 다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새로운 사회 상들을 경험하게 해준다거나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PBS나 NPR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하는 그런 힘들이 있어서 이게 OTT 시대가 온다 한들 그 가치는 유지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 KBS라든가 뭐 MBC라든가 공영방송들이 지향해온 건 사실은 또 BBC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BC는 사실은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 지향성들이 상당히 있었어서 그래서 뭐 소수까지 포괄하지만 전체를 다 안고 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고 가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있고 돈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주류적 매체로서의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췄고 한국의 공영 미디어는 사실은 그쪽에 초점이 좀 있었던 상태인데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주류적 매체로서의 어떤 공영 방송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압도성이나 지배력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은 좀 이제는 좀 포기한 채 좀 더 대안적이고 좀 더 소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식의 이제 생각도 좀 들 것 같거든요. 이영환 본부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굳이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KBS를 포함한 지상파를 이렇게 다른 채널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 브랜딩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이 가지는 그 위치는 뭐 세대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를 다시 어느 방송사가 구축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히 어떤 채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자산이고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는 거는 뭐 방법의 문제인데 지금 방향도 충분히 이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그 뉴스에 보면 그 지금 뭐 좀 지난 데이터지만 2018년, 2017년 이랬을 때 우리나라
그 뉴스 신뢰도가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굉장히 하위권을 연속으로 예. 했다는 조사도 있어요. 제가 뉴스 얘기를 비단 꺼내는 건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파 방송의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뉴스에서 오는 신뢰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어디에 포커싱을 두든 다양성과 어떤 소외자들에 대한 그 관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어떤 담론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은 계속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그와 함께 약간 지상파 방송들이 뉴스에 있어서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을 예, 많이 예. 합니다. 예, 너무 느리다. 네.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요즘에 예. 많이 나오는 요즘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있잖아요. 그 휴대폰 스마트폰형 인간.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TV를 먼저 켜고 라디오를 들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이제 휴대폰을 먼저 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보성이랄까 신속성이랄까 좀 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프렌들리한 그 성향을 좀 많이 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히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그래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광석 교수님께서 또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보편적인 플랫폼으로서 공영 미디어가 과거에 지상파 때 해왔던 것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BBC가 해오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최근엔 BBC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대 플랫폼 지배 시대에 공영방송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제공 사업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의 일부까지도 그래도 보편성을 나름대로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필요하고 사실 굉장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 뉴스 문제는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우리가 지나치게 네이버 위주의 포털이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작부터 개별 언론사나 공영방송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용을 했었더라면 이게 이제 과연 단지 그쪽에게만 넘겨줬을까? 이 부분은 OTT가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뉴스나 시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데 있어서는 좀 믿을 만한 플랫폼의 역할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좀 있긴 있거든요. 이광석 교수님, 플랫폼 전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아까 BBC도 말씀을 정규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저는 BBC가 예전에 잘했던 게 디지털 국면이 되면서 했던 게 아카이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네.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그게 아카이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네.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OTT의 장점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풍요와 선택의 다양성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공영방송에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한다. 그 네. 부분은 저는 아카이빙의 문제인데, 아카이빙은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DB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구조여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플랫폼 아카이빙과 관련해서 약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모두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공영 그런 콘텐츠 OTT 플랫폼의 구상까지도 아까 뉴스나 보도 쪽에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일종의 뉴스 보도에 특화된 그런 자체 브랜딩화된 그런 플랫폼이 저는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필요하고, 이항한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들의 양질의 콘텐츠들이 있으면서도 왜 이것들을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콘텐츠들이 순환될 수 있게 다른 가능한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될 수 있게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콘텐츠 중심의 공영 모델, 공영적 가치만 얘기했었지, 그 공영성을 담보한 콘텐츠들이 흘러다니면서 어떻게 공영성들을 바이럴처럼,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고민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유통이라는 부분,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도 사실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관련된 아카이빙, 지금 공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와 관련된 이제 전문 인력들, 그다음에 유통 방식의 개발이나
이런 플랫폼의 개발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의 전문가 인력들을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확실히 OTT 시대에서 OTT가 이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벽도 만든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잘 돼 있으면, 특히나 무료로 개방돼 있으면 언제든 거긴 찾아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OTT는 사실 넣었다 뺐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안정성이 사실 좀 떨어지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빙이 일단 플랫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특화된 플랫폼을 또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에 플랫폼에서 자기만의 플랫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바이럴,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공영방송 컨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 잘 유통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독일 공영방송이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특별히 유튜브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좋은 컨텐츠가 어디든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이양한 부분자면 또 플랫폼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이런 시대에서 전략적으로 뭐 좀 본다면 콘텐츠 제작의 강점이 결국에 지금 우리 공영방송이나 KBS가 가져야 할 그 전략 중에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KBS가 가진 또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자산이나 문화나 이런 걸로 갑자기 넷플릭스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만들거나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 이용자들이 채널을 선택하고 뭐 넷플릭스를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이고요. 그게 뉴스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 콘텐츠는 재미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많아야 돼요. 뭘 가져갈 수,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고품질 프로그램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고품질, 내용적으로 고품질. 다행스러운 거 우리나라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용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특히 1TV하고 2TV 그리고 채널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에서 1TV는 1TV대로 2TV는 2TV대로 그 전략적 방향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재원이나 인력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수신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원은 필요하고요. 이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지만 또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래서 수신료라든지 이런 걸 현실화를 할 때 왜 필요한가의 당위를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OTT 시대에 콘텐츠라든지 공영성 확보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당위성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입니다. 이런 지성파에서 이렇게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좀 버리려면 젊고 기술 친화적인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작에 투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이런 특집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청취자들 가운데 그래서 결국 기승전 수신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신료 굉장히 중요한 공공재원이긴 합니다만 이양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 바꾼 조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공공재원이 얼마나 투여가 되는가에 삼박자가 이제 맞아 떨어져야 이게 의미 있는 담론으로서 이제 부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올려줘 보십시오. 그럼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광숙 교수님도 그 부분 언급해 주시죠. 저도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달 OTT와 관련해서 가입비를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10,000원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내고서도 별로 아깝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들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의 부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양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당연히 이걸 올려야 퀄리티가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수신료를 인상해야. 그러니까 이런 선후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이나 실제 아까 뭐 플랫폼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변화들 그리고 콘텐츠가 유통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영방송 자체 내의 철학이나 모색점들을 갖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을 때 저는 네. 타당하게 시청률 인상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 점에서 충분히 그러면 많은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책무의 조정과 명확화가 필요하고 사실 모든 걸 이제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다양성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족시키겠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2,500원만으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 이런 게 있다. 근데 맛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쭉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결국에 이제 오늘 두 분 말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기술 변화라고 하는 외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동의 요인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아까 이광석 교수님도 기술 숭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어떤 정책 담당자들이 이 기술 변화 시대의 공영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마무리 제언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 부분 이양만 본부장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OTT 시대가 돼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와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그래도 공영방송에 거는 기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예전에 우리가 세워놨던 어떤 가치를 아직까지도 고수하면서 공영방송에 나아갈 길을 정의하려고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맞게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가 좀 중요할 때가 아닌가 하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통적 교과서적인 담론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이광석 교수님. 저는 어쨌거나 뭐 공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우위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예. 가치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업성이라든지 흥행성이라든지 이런 거와 배치되지 않는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를 좀 공영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 그 점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양, 시사, 다큐, 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것을 어떻게 플랫폼을 통해서 다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더 크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사담인데요.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라디오 방송인데 라디오 업계 이 클럽하우스가 위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디오 전용 보이스 전용 OTT 네네네. 플랫폼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영상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공영 채널이 가지고 있는 이 육성, 말의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이스 중심의 OTT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 고민해야 될지 똑같이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기술 변화에 맞춰서 우리 공영 미디어가 해야 될 일들은 되게 많은데, 그냥 막연한 이야기나 또는 그냥 냉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 너희들 제발 이런 거 좀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한국컨텐츠진흥원 이양환 정책본부장님,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의 이광석 교수님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 공사창립 기획자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비대면 디지털 시대 미디어 빅뱅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공영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공영 미디어의 전제 조건,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